지금 베이징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카자흐스탄 철도 사업, 공항 사업, 이젠 도로 사업까지 한국에 밀렸다고? 현재 전 세계 건설업계가 한국의 알마티 순환도로 프로젝트에 주목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파격적인 조건과 거액의 뇌물까지 동원했는데도 카자흐스탄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한국을 선택해서. 그래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군. 왜 중국을 거절하는 거야? 트럼프도 몰랐습니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깊은 역사적 유대를 말이죠. 심지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한국은 기적적으로 상황을 역전시켰고 CNN, BBC 및 유럽 주요 언론들은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긴급 분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도로 설계 전문가로 일하는 알렉세이 페트로프입니다. 카자흐스탄 사람이지만 러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건 정말 운명 같은 일이었죠. 5년 전 중국 1대1로 프로젝트에서 겪은 끔찍한 일 이후로 저는 더 이상 해외 프로젝트를 맡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그때 잃은 동료들의 얼굴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당시 저는 중국이 주도하는 우즈베키스탄 횡단 도로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습니다. 중국 측은 신실크로드의 부활이라며 엄청난 홍보를 했죠. 하지만 현장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설계도는 현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시공은 속도전에만 급급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극한 기후를 무시한 채 중국식 표준 설계를 그대로 적용하더라고요. 페트로프 동지, 이 설계는 위험합니다. 영하 40도에서는 이 재료가 버티지 못해요. 제가 수없이 경고했지만 중국 책임자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시간이 없다.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말만 반복했죠. 결국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겨울 폭설 때 교각 하나가 무너져 내렸고 제 동료 셋이 그 자리에서. 그날 이후로 저는 큰 프로젝트를 맡는 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작년 봄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SK건설과 한국도로공사에서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알마티 순환도로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이었죠. 처음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해외 프로젝트는 맡지 않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하지만 그들이 보내온 자료를 보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달랐거든요.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 기후 분석 과거 50년간 기상 데이터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중국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자료였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현지 토양 분석, 지진 위험도, 심지어 카자흐 전통 축제 일정까지 고려한 공사 계획이 담겨 있었거든요. 강태산이라는 현장 소장님이 직접 화상 통화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분의 첫마디가 인상적이었어요. 알렉세이 선생님, 우리는 단순히 도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카자흐 사람들의 삶을 연결하는 혈관을 만드는 거예요.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시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그분의 철학이었죠. 그런데 왜 하필 저를 찾으신 겁니까? 제가 물었더니 강 소장님이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선생님이 중국 프로젝트에서 안전 문제를 끝까지 제기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이 필요해요. 실패를 아는 사람만이 진짜 성공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가치 있게 봐준 거였거든요. 게다가 한국팀이 준비한 자료 중에는 고구려와 실크로드의 역사적 연결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탕글레칸이라고 아십니까? 사실 이건 단군왕검을 뜻하는 말이에요. 저희는 3000년 전 같은 뿌리에서 나와서 1500년 전 고구려가 중앙아시아와 교류했습니다. 우리는 그 오랜 인연의 길을 현대적으로 다시 잇는 겁니다. 정다혜 팀장님도 화상통화에 참여하셨는데 그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관리를 담당하신다고 했죠. 알렉세이 선생님, 우리는 도로를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16년간 직접 운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해요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도 불안감은 계속됐죠.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 또다시 비극이 반복되는 건 아닐까? 그런데 곧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닫게 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마티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한국팀이 들고 나온 환영 현수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한국어와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카자흐어로도 적혀 있었거든요. 케르켈겐 켈딩즈, 카자흐어로 환영합니다라는 뜻이죠. 중국팀은 3년 동안 일하면서도 카자흐어 인사 하나 제대로 못했는데 말입니다. 강태산 소장님을 실제로 만나니 화상통화로 봤을 때보다 더 듬직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죠. 공항 직원이 카자흐어로 뭔가 물어보자 강 소장님이 자연스럽게 카자흐어로 대답하시는 거였습니다.
비즈 쿠릴리스 알란이나 바라미즈. 우리는 건설 현장으로 가려고 한다는 뜻이었어요. 소장님, 카자흐어를 하시네요?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웃으시면서 답하시더라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소통은 가능해요. 현지 분들과 일하려면 당연히 그분들의 언어를 배워야죠. 그게 존중의 시작이니까요. 공항에서 현장까지 가는 길은 약 1시간 반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 정다혜 팀장님이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들 순환도로는 66km예요. 알마티 시내의 교통체증을 완전히 해결할 거예요. 지금은 도시를 가로질러 가는데 3시간이 걸리지만 순환도로가 완성되면 3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더 인상적이었던 건 정 팀장님이 현지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계산해 놓으셨다는 거였습니다. 물류 비용이 40%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알마티 시민들의 생활비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겠죠? 우리는 단순히 도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한국 기술자들과 카자흐 현지 인부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분위기가 제가 경험했던 중국 현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 현장에서는 중국인 관리자들이 현지 인부들을 무시하고 명령만 내렸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한국 기술자들이 카자흐 인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어요. 젊은 한국 기술자가 나이 든 카자흐 인부에게 뭔가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강 소장님이 설명해 주셨죠. 저 카자흐 아저씨는 이 지역에서 30년간 건설 일을 하신 분이에요. 알마티의 토양을 우리보다 훨씬 잘 아시죠? 우리 기술과 그분들의 경험이 만나면 최고의 시너지가 나와요. 현장 사무실로 들어가니 벽 한쪽에 큰 달력이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카자흐의 공휴일과 전통 축제일이 모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나우루즈 축제 때는 공사를 쉬나요? 제가 물었더니 강 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당연하죠. 나우루즈는 카자흐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이에요. 우리도 함께 축하하고 쉬어야죠. 점심시간이 되자 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한국팀이 준비한 식당에서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카자흐 전통 음식인 베쉬바르막과 쿠미스도 함께 나왔거든요. 한국 기술자들이 자연스럽게 베쉬바르막을 먹으면서 카자흐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게 진짜 국제협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은 자기들 방식만 고집했는데 한국은 현지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의 기술력을 접목시키고 있었거든요. 정 팀장님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알렉세이 선생님, 우리 속담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려고 해요. 카자흐에 와서 카자흐를 배우고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죠. 오후에는 기술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한국팀의 세심함에 놀랐습니다. 모든 자료가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카자흐어 4개 국어로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통역을 통해 모든 참가자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 공사가 시작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었거든요. 특히 카자흐스탄의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과연 한국 팀도 영하 40도의 추위 앞에서는 무력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며칠 후 제 걱정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현장으로 가는데 입구에 낯선 차들이 여러 대 서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 중국어가 적힌 차량들이었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장 사무실에 들어가니 강 소장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알렉세이 선생님, 오셨군요. 좀 복잡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시면서 책상 위에 신문을 보여주셨는데 일면에 큰 제목이 실려 있었죠. 한국 컨소시엄, 알마티 프로젝트 안전성 의문 중국계 언론사가 낸 기사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기사 내용이었어요. 익명의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팀의 설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 익명의 전문가가 인용한 내용들이 낯익었습니다. 제가 5년 전 중국 프로젝트에서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한국 프로젝트에 끼워 맞춘 거였어요. 이건 제가 예전에 작성했던 보고서 내용이에요. 제가 놀라서 말했더니 정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중국이 조직적으로 방해 공작을 시작한 것 같아요. 알렉세이 선생님의 과거를 이용해서 우리 프로젝트에 흠집을 내려는 거죠.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중국 1:1로 중앙아시아 총괄이라는 리웨이가 카자흐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와 있었죠. 그는 제 얼굴을 보자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 페트로프 선생 아닌가요? 또 위험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셨군요. 이번에도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5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강 소장님이 당당하게 나서셨죠. 리웨이 선생, 우리 현장에 무슨 일이십니까? 유창한 중국어로 말씀하시는데 리웨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군요. 리웨이 옆에 있던 카자흐 교통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서 현장 점검을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르잔 베이센바예프 차관이었는데 뭔가 미심쩍은 표정이었죠.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는 이미 중국 쪽에서 상당한 로비를 받고 있었거든요. 현장 점검이 시작됐는데 리웨이가 계속 트집을 잡더라고요. 이 설계로는 카자흐의 겨울을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중국은 이미 수십 개의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어요. 경험이 다르죠. 그러면서 은근히 카자흐 정부에 압력을 넣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 팀장님이 침착하게 대응하셨습니다. 그 수십 개 프로젝트 중에 몇 개나 지금도 멀쩡히 운영되고 있나요? 그 한마디에 리웨이의 얼굴이 붉어졌죠. 실제로 중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중 상당수가 부실 시공으로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리웨이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한국은 이런 극한 환경에서의 경험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강 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죠. 우리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 현대화 사업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영하 50도에서도 문제 없었죠. 게다가 그러면서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한국의 동계 공사 기술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였습니다. 점검이 끝난 후 리웨이는 쓴 표정으로 돌아갔지만 누르잔 차관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죠. 두고 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즉시 계약을 재검토할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강 소장님이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성공하는 걸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증명할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시더군요. 사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거예요. 매주 진행 상황을 카자흐 언론에 브리핑하고 시민들도 현장을 견학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숨길 게 없으니까요. 중국과는 정반대의 접근이었죠. 중국은 항상 비밀주의로 일관했는데 한국은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정 팀장님도 덧붙이셨습니다. 우리는 카자흐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들이 우리 편이 되면 어떤 방해 공작도 소용없어요. 다음 날부터 한국팀의 홍보 전략이 시작됐습니다. 카자흐 유력 일간지에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상세히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고 소셜미디어에도 현장 사진과 동영상이 올라왔죠. 특히 한국 기술자들과 카자흐 인부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방해는 계속됐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기사가 나왔는데 이번엔 한국 컨소시엄, 자금 조달 난항이라는 제목이었죠. 7천억 원 규모의 대출이 무산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융권에서 일하는 제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알렉세이, 중국이 국제 금융기관들에 엄청난 압력을 넣고 있어. 한국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출하지 말라고.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암담했습니다. 자금이 끊기면 프로젝트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정 팀장님이 씩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무슨 비책이 있는 건지 궁금했는데 곧 그 답을 알게 됐습니다. 작년 11월 중순 카자흐스탄에 예년보다 일찍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밖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죠. 온도계를 보니 벌써 영하 25도였습니다. 현장으로 가는 길에 라디오에서는 기록적인 한파가 예상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현장에 도착하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굴착기 한 대가 시동이 걸리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도 중단된 상태였죠. 카자흐 인부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렇게 일찍 추위가 오다니 올겨울은 정말 혹독할 것 같아요. 베테랑 인부 아스카르 아저씨가 혀를 차며 말했죠. 강 소장님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겨울이 왔지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놀라운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한국의 동계 시공 기술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때가 왔어요. 특히 우리만의 특별한 기술을 선보일 겁니다. 그게 바로 온돌식 집안 보온 공법이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농담인 줄 알았죠. 온돌이요? 그 한국 전통 바닥 난방을 공사장에 적용한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정 팀장님이 진지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온돌의 원리를 응용한 거예요. 콘크리트 타설 구간 아래에 열선을 깔고 따뜻한 공기를 순환시켜서
영하의 날씨에도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거죠. 이미 한국에서는 여러 번 성공한 기술이에요. 준비 작업이 시작됐는데 한국 기술자들의 손놀림이 정말 능숙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경험한 것처럼 침착하게 대응하더라고요. 특수보온 텐트를 설치하고 열선을 까는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죠. 더 인상적이었던 건 카자흐 인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실제로 작업 구간의 온도가 올라가는 걸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이야, 정말 따뜻해요. 이렇게 하면 겨울에도 작업할 수 있겠네요. 아스카르 아저씨가 신기해하며 말했죠. 그런데 이틀 후 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기상청 예보보다 훨씬 강력한 눈보라가 몰아친 거였죠. 바람이 어찌나 센지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고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중국 프로젝트 때도 무조건 작업을 중단했었어요. 하지만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강 소장님이 방한복을 입고 현장에 나타나셨죠. 이런 날일수록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모두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현장을 돌며 안전 상태를 점검하셨어요.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카자흐 인부들과 함께 임시 대피소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 작은 난로들을 설치하고 있었죠. 그리고 뜨거운 차와 간식을 준비해서 교대로 쉴 수 있게 했습니다. 15분 작업, 10분 휴식,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했어요. 이건 한국 겨울 산악훈련에서 배운 방법이에요. 젊은 한국 기술자 하진우 씨가 설명해 줬습니다. 체온을 유지하면서도 작업을 계속할 수 있죠.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정말 놀라웠던 건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작업이 계속됐다는 거였죠. 물론 속도는 느렸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온돌식 보온 공법 덕분에 콘크리트 타설도 가능했고 기초 공사는 차근차근 진행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눈보라가 멎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건설 현장들은 모두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는데 우리 현장만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카자흐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팀, 영하 40도에서도 작업 계속, 온돌 기술로 카자흐 겨울 정복, 누르잔 차관이 급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쪽에서 압력을 받고 온 게 분명했죠. 이런 극한 날씨에 작업을 강행하는 건 위험합니다. 안전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강 소장님은 차분하게 안전관리 시스템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작업자의 체온과 작업 시간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고 의료진도 현장에 대기하고 있었죠. 저희는 속도보다 안전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하는 거죠. 그때 아스카르 아저씨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차관님, 전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팀은 처음 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진짜 동료로 대해줘요. 다른 카자흐 인부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누르잔 차관은 뭐라 반박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분명 다른 수를 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중국의 리웨이가 직접 카자흐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팀의 무리한 공사로 곧 큰 사고가 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거였죠. 심지어 자금 조달도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희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 팀장님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시더니 유럽부흥개발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보류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죠. 7천억 원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자금이 없으면 프로젝트는 끝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정 팀장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우리에겐 아직 카드가 남아 있어요. 도대체 무슨 비장의 카드가 있다는 걸까요? 그 답은 며칠 후에 밝혀졌습니다. 정다혜 팀장님이 비장의 카드라고 했던 게 뭔지 사흘 후에 알게 됐습니다. 아침에 현장에 도착하니 낯선 외국인들이 와 있었거든요. 유럽부흥개발은행 실사팀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중에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정 팀장님, 이분들이 다 오신 이유가 제가 물었더니 씩 웃으시면서 답하셨습니다. 중국이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압력을 넣을 걸 예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국제금융기관들과도 접촉했죠. 공정한 실사를 받기 위해서요. 더 놀라운 건 실사팀을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 슈나이더라는 독일 출신 금융 전문가였는데 그녀는 과거 중국 1대1로 프로젝트의 부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 실사를 하러 온 거죠. 실사는 일주일간 진행됐는데 정말 꼼꼼했습니다. 재무 상태부터 시작해서 기술력,
안전관리, 현지 고용 효과까지 모든 걸 들여다봤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마리아가 직접 카자흐 인부들을 인터뷰했다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한국 팀과 일하는 게 어떠세요? 마리아가 통역을 통해 물었습니다. 아스카르 아저씨가 대표로 답했죠. 30년 동안 여러 외국 회사와 일했지만 한국 사람들처럼 우리를 존중하는 팀은 없었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심지어 우리말도 배우려고 해요. 다른 인부들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겨울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줘요. 기술도 가르쳐주고, 정당한 임금도 제때 줘요. 중국 회사는 우리를 무시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달라요. 실사 기간 중에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리웨이가 실사팀을 만나려고 했는데 마리아가 단호하게 거절한 거였죠. 우리는 공정한 실사를 위해 왔습니다. 외부 압력은 받지 않아요. 리웨이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는 게 멀리서도 보였어요. 그런데 실사 나흘째 갑자기 문제가 생겼죠. 누군가 우리 프로젝트의 재무 자료가 조작됐다는 소문을 퍼뜨린 거였습니다. 중국 측 언론이 한국 컨소시엄 대출받기 위해 회계 조작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냈어요. 강 소장님이 당장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재무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단 한 푼의 조작도 없다는 걸 증명하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모든 회계 장부를 인터넷에 공개했죠. 프로젝트 준비 단계부터의 모든 자금 흐름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한 거였습니다. 이 파격적인 대응에 마리아도 놀랐죠. 이렇게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건 처음 봅니다. 보통은 기업 비밀이라며 숨기기 바쁜데 그녀가 강 소장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강 소장님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신뢰는 숨기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카자흐 국민들께 약속한 도로를 만들려면 그분들의 신뢰가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걸 공개하는 겁니다. 그때 정 팀장님이 또 하나의 깜짝 발표를 했죠.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수익 일부를 카자흐 지역 사회에 환원할 계획입니다. 매년 도로 운영 수익의 5%를 지역 교육과 의료시설 개선에 투자할 거예요. 이건 계약서에도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순전히 한국팀의 자발적인 결정이었죠. 실사팀도 카자흐 정부 관계자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누르잔 차관조차 이런 제안은 처음이라며 당황스러워했어요. 마침 그때 한국에서 특별한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사장님과 SK건설 임원들이 직접 날아온 거였죠. 그분들은 카자흐 총리를 예방하고 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시공사가 아닙니다. 16년간 함께할 파트너예요라고 강조했다고 해요. 실사 마지막 날, 마리아가 전체 평가 회의를 했습니다. 기술력, 재무 건전성, 사회적 책임, 모든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현지 고용 효과와 기술 이전 계획이 탁월해요. 하지만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 있었죠. 다만 중국의 방해, 공작이 계속될 것 같은데 대응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 팀장님이 답했습니다. 우리의 대응은 단순합니다. 그들이 소문으로 공격하면 우리는 성과로 답할 거예요. 그들이 비밀주의로 일하면 우리는 투명하게 공개할 거고요. 결국 카자흐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유럽부흥개발은행뿐만 아니라 이슬람개발은행, 유라시아개발은행까지 참여하는 7천억 원 규모의 대출이 승인된 거였죠. 중국의 방해, 공작은 오히려 역효과를 낸 셈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리웨이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공사는 이제 시작일 뿐이죠. 과연 카자흐의 혹독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강 소장님은 담담하게 답하셨죠. 리웨이 선생, 우리 한국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시작을 했으니 나머지 반도 잘 해낼 겁니다. 그날 밤, 현장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한국 팀과 카자흐 인부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눴죠. 누군가 한국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카자흐 인부들도 따라 부르더라고요. 정 팀장님이 가르쳐준 아리랑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일이라는 걸.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았습니다. 특히 누르잔 차관의 미묘한 태도가 계속 신경 쓰였죠.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며칠 후, 제 불안감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금 조달 성공으로 들떠있던 분위기가 일주일 만에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아침에 현장에 도착했더니 경찰차가 여러 대 서 있었거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급히 사무실로 들어갔더니 경찰이 서류들을 압수하고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강 소장님이 물으니 경찰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불법 고용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비자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누르잔 차관이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정 팀장님은 침착했습니다. 모든 서류는 정상적으로 처리됐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실제로 2시간의 조사 끝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하지만 누르잔 차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겁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날 저녁 강 소장님이 전 직원을 소집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카자흐 인부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죠.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계속되는 압박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그런데 강 소장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탕글레칸을 아십니까?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그러자 소장님이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고구려 벽화와 중앙아시아 지도가 화면에 떴어요. 탕글레칸은 단군왕검을 뜻하는 말입니다. 3000년 전 우리는 같은 뿌리에서 나와서 1500년 전에는 고구려와 이곳 중앙아시아는 깊은 인연을 맺었었어요. 우리 한민족과 중앙아시아 민족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증거죠. 홍익인간이라는 정신 아십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때도 지금도 우리는 그 정신으로 여기 왔습니다. 카자흐 인부들이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스카르 아저씨가 물었죠. 정말 우리가 같은 뿌리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는 건가요? 정 팀장님이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언어학자들도 한국어와 알타이 언어의 유사성을 인정해요. 우리는 먼 친척인 셈이죠. 150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더 의미 있는 거예요. 그때 젊은 카자흐 인부 다니아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먼 길을 가려면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라고요. 이제 왜 한국 분들과 일하는 게 이렇게 편한지 알겠네요. 우리는 원래 한 가족이었던 거군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하진우 씨가 일어났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여기가 제2의 고향 같아요. 아니, 어쩌면 진짜 고향을 찾은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가족 이야기, 고향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음꽃이 피었죠. 누군가 카자흐 전통 악기 돈브라를 가져와 연주하기 시작했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 민요로 화답했습니다. 강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동료가 아닙니다. 1500년의 인연으로 다시 만난 형제들이에요. 그 어떤 방에도 우리의 결속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때 놀라운 제안이 나왔죠. 아스카르 아저씨가 우리 카자흐 전통 의식으로 형제 결연을 맺는 게 어떻겠소? 라고 한 거였습니다. 샤니락이라는 의식인데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전통이었어요. 다음 주말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카자흐 인부들이 1대1로 형제 결연을 맺었죠. 전통 의상을 입고 빵과 소금을 나누며 서로의 가족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강 소장님은 아스카르 아저씨와 형제가 됐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카자흐 언론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인과 카자흐인 1500년 만에 재회, 탕글레칸의 후예들 다시 하나가 되다 같은 기사가 쏟아졌죠. 특히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진정한 국제협력, 홍익인간 정신의 실현 같은 댓글이 달렸어요. 물론 중국 측은 이를 비웃었죠. 리웨이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감상적인 쇼에 불과합니다. 비즈니스는 냉정한 거예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으니까요. 더 중요한 변화는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제 결연 이후 생산성이 눈에 띄게 올라갔거든요. 서로를 진짜 가족처럼 챙기면서도 일의 능률은 더 좋아졌죠. 특히 카자흐 인부들이 자발적으로 야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고생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서요. 정 팀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알렉세이 선생님, 이게 바로 한국식 경영의 핵심이에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홍익인간 정신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누르잔 차관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누르잔 차관이 리웨이와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던 거였죠. 레스토랑 구석자리에서 뭔가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프로젝트의 설계도가 중국 언론에 유출된 거였죠. 한국 설계의 치명적 결함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공개된 설계도를 자세히 보니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과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강 소장님이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죠.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조성될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강 소장님의 다음 말이 더 놀라웠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짜 설계도를 만들어 뒀죠. 누가 유출하는지 확인하려고요. 고도의 함정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진짜 배신자가 밝혀졌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가짜 설계도의 함정에 걸린 사람은 뜻밖에도 우리 팀 내부의 카자흐 엔지니어 한 명이었습니다. 예르잔이라는 청년이었는데 누르잔 차관의 조카였죠.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그가 접근할 수 있었던 컴퓨터에서만 가짜 파일이 열렸고 중국 측에 유출된 것도 바로 그 파일이었으니까요. 예르잔을 사무실로 불렀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강 소장님이 차분히 물으셨죠. 왜 그랬습니까? 예르잔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털어놨습니다. 삼촌이, 누르잔 삼촌이 시켰어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때 정 팀장님이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를 받았나요? 예르잔이 놀란 표정으로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했죠. 그럼 왜 한 거죠? 삼촌이 제 아버지 회사에 압력을 넣었어요. 만약 거절하면 사업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느껴졌죠. 예르잔도 피해자였던 거였습니다. 강 소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예르잔 씨, 당신도 우리 가족이었는데 왜 믿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때 아스카르 아저씨가 나섰습니다. 소장님, 이 아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카자흐에서는 가족의 압력을 거부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저도 이해합니다. 다른 카자흐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누르잔 차관의 정체가 드러난 이상 그가 어떤 대응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역시나 이틀 후 누르잔 차관이 들이닥쳤습니다. 산업 스파이 행위로 이 프로젝트를 즉시 중단시키겠습니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죠. 그런데 강 소장님이 침착하게 대응하셨습니다. 차관님, 우리가 유출한 건 가짜 설계도였습니다. 진짜는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죠. 오히려 이 일로 중국과 차관님의 관계가 드러난 것 같은데요. 누르잔 차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하지만 그때 정 팀장님이 태블릿을 들어 보이셨어요. 거기엔 누르잔 차관이 리웨이와 만나는 사진들이 있었죠.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카자흐 반부패위원회에 관심이 있을 만한 자료들이죠.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누르잔 차관은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오후 예르잔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아는 걸 모두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르잔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이 카자흐 정부 관료들에게 조직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었고 우리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있었다는 거였죠. 다음 주에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어요. 한국 프로젝트가 환경을 파괴한다는 명목으로요. 강 소장님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겠군요. 예르잔 씨, 당신을 믿고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이니까요. 예르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우리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시위가 예정된 날, 우리는 먼저 대규모 주민 설명회를 열었어요.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히려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카자흐 인부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아스카르 아저씨를 비롯한 현지 직원들이 나서서 한국팀은 우리 땅을 우리보다 더 아낀다고 말했어요. 중국 프로젝트 때는 폐기물을 아무데나 버렸는데 한국 사람들은 모든 걸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한다고 증언했죠. 결정적인 순간은 한 시민이 질문했을 때였습니다. 왜 한국이 우리를 도우려는 겁니까? 강 소장님이 일어나 답하셨어요. 우리는 1500년 전부터 형제였습니다. 탕글레칸, 단군왕검의 후예들이 다시 만난 거예요. 홍익인간 정신으로 서로를 돕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회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많은 시민들이 프로젝트를 지지한다고 나섰어요. 중국이 준비한 시위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끝난 뒤였죠. 리웨이가 직접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죠. 이번엔 운이 좋았군요. 하지만 공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잖습니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예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르잔이 앞으로 나서서 중국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리웨이 선생,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당신들이 우리 정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준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만 물러나세요. 리웨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그 후로 직접적인 방해는 사라졌어요. 물론 음지에서의 공작은 계속됐겠지만 적어도 대놓고 방해할 수는 없게 된 거죠.
그날 밤 현장에서 진짜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국 팀과 카자흐 팀이 하나가 되어 춤추고 노래했어요. 예르잔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동료들이 그를 따뜻하게 받아줬죠.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바로잡는 거야 라며 격려했습니다. 강 소장님이 모두를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큰 산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만들 도로는 단순한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1500년의 인연을 잇는 다리가 될 거예요. 정 팀장님도 덧붙이셨죠. 맞아요. 우리가 여기서 성공하면 이건 한국과 카자흐스탄만의 승리가 아니에요. 진정한 상생 협력의 모델이 될 거예요. 중국의 일방적인 방식과는 다른 함께 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놀랍게도 카자흐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누르잔 차관은 조용히 사라졌고 새로운 담당자가 왔는데 그는 우리 프로젝트에 매우 협조적이었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다가오고 있었고 이번엔 작년보다 더 혹독할 거라는 예보가 있었어요. 게다가 중국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깎아내리려 했죠. 그런데 며칠 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12월 초 카자흐스탄 기상청이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올겨울은 지난 50년 중 가장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영하 50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예보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심지어 현지 건설업계에서는 모든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뜻밖의 인물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러시아 극지건설연구소의 안드레이 이바노프 박사였죠. 그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 현대화 사업 때 한국팀과 일했던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당신들의 온돌 공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극저온 콘크리트 기술과 결합하면 어떨까요? 강 소장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바노프 박사님,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박사가 가져온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영하 60도에서도 타설 가능한 특수 콘크리트 배합 기술이었죠. 한국의 보온 기술과 러시아의 극한지 기술이 만나면 불가능은 없을 거예요. 정 팀장님이 즉시 실무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대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바노프 박사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이 기술을 카자흐스탄에 전수해 주세요. 그리고 그가 잠시 머뭇거렸죠. 제 아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강 소장님이 흔쾌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회사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바노프 박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해볼까요? 일주일 동안 한국, 러시아, 카자흐 기술진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온돌 공법과 극저온 콘크리트를 결합한 새로운 공법이 탄생했어요. 거기에 카자흐 전통 건축의 지혜까지 더해졌죠. 아스카르 아저씨가 제안한 유르트 천막 구조를 응용한 임시 보온 시설이 큰 도움이 됐거든요. 12월 중순, 예보대로 무시무시한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온도계가 영하 48도를 가리키는 날도 있었어요. 다른 모든 건설 현장이 완전히 멈춰섰죠. 하지만 우리 현장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공법 덕분에 작업이 계속됐거든요. CNN에서 취재를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입니다. 영하 50도 가까운 날씨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습니다. 리포터가 놀라서 중계했죠. 이 뉴스는 전 세계로 퍼졌고 각국의 건설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현장 분위기였어요.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한국 기술자와 카자흐 인부들이 서로를 챙기며 일했고 러시아 팀도 완벽하게 융화됐죠. 누군가 농담을 했습니다. 우리가 날씨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느 날 밤, 눈보라가 특히 심했습니다. 바람이 어찌나 센지 임시 건물이 흔들릴 정도였죠. 그런데 새벽 3시쯤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메인 발전기가 고장났어요. 난방이 끊기면 모든 장비가 얼어붙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자흐 인부들이 자발적으로 나섰거든요.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들은 전통 방식으로 큰 모닥불을 피우고 담요와 텐트로 임시 보온 시설을 만들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그 사이 필사적으로 발전기를 수리했죠. 다니아르가 돈브라를 꺼내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위를 잊게 해드릴게요. 다른 사람들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국 민요와 카자흐 전통 노래가 번갈아 울려 퍼졌죠. 그 광경을 보던 이바노프 박사가 말했습니다. 40년간 극지에서 일했지만 이런 팀워크는 처음입니다. 새벽 5시, 마침내 발전기가 다시 작동했습니다.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죠. 강 소장님이 모두를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여러분이 보여준 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어떤 추위도 우리의 열정을 식힐 수 없어요. 이 사건은 현지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영하 48도의 밤, 노래로 추위를 녹이다. 국경을 넘은 형제 같은 제목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카자흐 대통령까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온 거였어요. 중국 베이징에서 온 기술자 팀이었는데 그들의 리더가 말했죠. 우리는 중국 정부와 상관없이 왔습니다. 당신들의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알고 보니 그들은 리웨이의 횡포에 반발한 중국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습니다. 받아주신다면 무급으로라도 일하겠습니다. 강 소장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리셨죠. 환영합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정 팀장님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대신 여기서 배운 것을 중국에 돌아가서 널리 전파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현지 주민을 존중하는 프로젝트를 해주세요. 중국 기술자들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을 때 우리 프로젝트는 이미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의지, 국경을 넘은 협력, 그리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가 새로운 국제 협력의 모델로 평가받았죠. 1월 중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UN 지속가능개발위원회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올해의 인프라 프로젝트로 선정했다는 거였죠.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개발을 실현했다는 평가였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강 소장님의 수상 소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상은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카자흐, 러시아, 그리고 이제는 중국 동료들까지 모두가 함께 만든 성과입니다. 우리는 도로만 만든 게 아니라 마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뻤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예르잔이 제게 찾아와 말했거든요. 알렉세이 형, 저희 삼촌이 변했어요. 우리 프로젝트를 보고 크게 반성했대요. 이제는 진짜 카자흐스탄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누르잔 전 차관이 며칠 후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발전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용서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힘쓰고 싶습니다. 강 소장님이 손을 내밀었죠.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시죠.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2월이 되자 날씨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진척도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극한의 겨울을 견뎌낸 우리 팀은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리웨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리웨이가 찾아온 날은 2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강 소장님, 정 팀장님, 제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죠. 알고 보니 중국 정부에서도 그의 강압적인 방식의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압박을 받았습니다. 실적을 내야 한다는 리웨이가 털어놨어요. 하지만 당신들의 프로젝트를 보고 깨달았어요. 진짜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라는 걸요. 정 팀장님이 따뜻하게 말씀하셨죠.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함께 상생하는 길을 찾아보죠. 그날 이후 리웨이는 자주 현장을 찾아와 한국의 프로젝트 관리 방식을 배웠습니다. 3월이 되자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겨울 동안의 성과가 눈에 띄게 드러났죠. 다른 프로젝트들이 이제야 재개하는 동안 우리는 이미 전체 공정의 40%를 완료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봄철 해빙기가 오면서 집안이 약해진 거였죠. 카자흐스탄 특유의 진흙 땅 때문에 장비 이동조차 어려워졌어요. 중국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스카르 아저씨가 제안한 전통 공법이 빛을 발했거든요. 우리 선조들은 이런 땅에서도 길을 만들었어요. 갈대와 자갈을 깔아서 임시 도로를 만드는 거죠. 현대 기술과 전통 지혜의 결합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4월 중순, 뜻깊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구간 20km가 완성된 거였죠. 시험 주행을 하는 날, 현장의 모든 사람이 도로변에 모였습니다. 첫 차량이 지나갈 때 모두가 환호했어요. 특별히 의미 있었던 건 첫 번째 운전자였습니다. 바로 아스카르 아저씨였거든요. 30년간 도로를 만들었지만 제가 만든 도로를 처음으로 달려보네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알마티 시민들이 구경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매끄럽네요. 이런 도로는 처음이에요. 감탄사가 쏟아졌죠. 특히 물류 회사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 도로가 완성되면 운송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5월이 되자 프로젝트는 더욱 탄력을 받았습니다.
날씨도 좋고 팀워크도 완벽했죠. 그런데 이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카자흐 정부에서 이 프로젝트를 국가 모범 사업으로 지정하고 싶다고 한 거였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프로젝트를 해주실 수 있나요? 중앙아시아 전체로 한국식 인프라 개발 모델이 확산될 조짐이었죠. 강 소장님은 신중하게 답하셨습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협력을 논의하죠. 하지만 내심 기뻐하시는 게 보였어요. 6월, 프로젝트 시작 1년이 되는 시점에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카자흐 우정의 날이었죠. 그동안 형제 결연을 맺은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가족들까지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동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니아르가 일어나 말했죠.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일하면서 꿈이 생겼어요. 한국에 가서 토목공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나라를 위해 더 좋은 인프라를 만들고 싶어요. 정 팀장님이 즉시 답하셨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유학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세요. 다니아르뿐만 아니라 여러 카자흐 청년들이 한국 유학의 기회를 얻었죠. 7월이 되자 공사는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체 공정의 80%가 완료됐어요. 예정보다 2달이나 빠른 진행이었죠. 하지만 강 소장님은 오히려 더 꼼꼼해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지막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역사상 최악의 폭우가 예보된 거였어요. 배수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도로가 물에 잠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일주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다른 도로들이 침수되는 동안 우리가 만든 구간은 끄떡없었어요. 한국의 배수 기술과 러시아의 동토층 관리 기술, 그리고 카자흐의 지형 지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였죠. 8월 중순, 마침내 전 구간 66km가 완성됐습니다. 개통식 날짜가 정해졌어요. 9월 1일, 카자흐스탄 건국 기념일에 맞춰서요.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거라고 모두가 기대했죠. 개통을 앞두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저를 처음 스카우트했던 강태산 소장님의 스승이셨어요. 한국 토목계의 전설적인 인물인 박종수 박사님이었죠. 자네들이 해냈구먼. 기술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길을 만들었어. 박 박사님은 현장을 둘러보시며 감격스러워하셨습니다. 내가 꿈꾸던 게 바로 이거였네. 우리 기술로 세계에 기여하는 것. 그것도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말이야. 그리고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특강을 해주셨죠.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도로를 만들어도 그 지역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네들은 그걸 완벽하게 해냈어요. 개통식을 일주일 앞두고 언론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취재진이 몰려왔죠.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한국식 개발 모델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가장 의미 있었던 건 현지 주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범 운행을 지켜본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병원 가는데 30분이면 된다니 우리 손자가 아플 때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말에 모두가 뭉클해했죠. 드디어 개통식 전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개통식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년 반 동안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처음 한국팀의 제안을 받았을 때의 망설임, 중국의 방해, 공작, 극한의 추위와 싸웠던 날들, 그리고 형제가 된 사람들. 새벽에 현장으로 나가보니 강 소장님도 나와 계셨더라고요. 잠이 안 오시나 봐요. 제가 물었더니 씩 웃으시며 답하셨죠. 내일이면 이 사람들과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쉬워서요. 그때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 카자흐팀, 러시아팀, 심지어 중국팀까지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누군가 모닥불을 피웠고 자연스럽게 둘러앉았죠. 아스카르 아저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년 반 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외국인들과 이렇게 가족이 될 줄은. 다니아르도 덧붙였죠. 전 이제 한국이 제2의 고향 같아요. 아니, 우리는 원래 한 가족이었잖아요. 정 팀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진짜 성공은 도로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국경과 언어를 넘어 하나가 된 우리가 진짜 성과죠. 그때 예르잔이 일어났습니다. 저 때문에 모두가 힘들었는데, 그런데도 용서해 주시고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리웨이도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망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저까지도 품어주셨죠. 중국에 돌아가서
꼭 이런 정신을 전파하겠습니다. 새벽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우리가 만든 도로를 비췄죠. 그 순간 강 소장님이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66km의 도로가 아닙니다. 1500년의 인연을 다시 잇는 다리를 만든 거예요. 개통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카자흐 대통령과 한국 국토부 장관이 함께 테이프를 끊었죠. 축사에서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 도로는 카자흐스탄 현대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길입니다.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범이죠. 첫 번째 정식 운행 차량은 시민들을 태운 버스였습니다. 3시간 걸리던 길을 30분 만에 주파하자 탑승객들이 환호했어요. 기적이에요. 이제 우리 삶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개통식이 끝난 후 현장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도로 위에 섰어요. 한국인, 카자흐인, 러시아인, 중국인 할 것 없이 손을 맞잡고 긴 줄을 만들었죠. 누군가 우리가 해냈다 외치자 모두가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는 걸. 그것도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배제가 아닌 포용으로 말이죠. 지금 저는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매달 카자흐스탄을 방문해요. 우리가 만든 도로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만난 가족들을 만나러 가죠. 얼마 전 한국에도 다녀왔습니다. 다니아르가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형, 전 꼭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어서 카자흐스탄을 발전시킬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정신으로요. 강 소장님과 정 팀장님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요청이 왔거든요. 이번엔 저도 처음부터 함께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리웨이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에서 새로운 방식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요. 현지 주민들과 함께하는 진정한 상생의 프로젝트를 말이죠. 당신들에게 배운 걸 실천하고 있습니다라는 그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무엇보다 기쁜 건 알마티 시민들의 삶이 실제로 나아졌다는 거예요. 물류비가 줄어들어 물가가 안정됐고, 출퇴근 시간이 단축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고 합니다. 응급환자 이송 시간도 크게 줄어 생명을 구하는 일도 많아졌고요. 이 프로젝트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현대판 실크로드의 첫 페이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길 위에는 기술만이 아니라 신뢰와 우정, 그리고 상생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그 정신이 1500년을 넘어 다시 꽃피운 거죠.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기회를 준 한국의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알마티에 오신다면 우리가 만든 길을 달려보세요. 그 길 위에서 우정과 협력의 의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이제 저도 이 한국 속담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됐네요. 스파시바.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알렉세이 페트로프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극한의 추위와 집요한 방해, 공작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완성해낸 알마티 순환도로. 그 과정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 러시아, 그리고 중국까지 하나가 된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탕글레칸, 즉 단군왕검으로 이어지는 1500년 전의 인연이 현대에 다시 이어졌다는 점이에요. 홍익인간 정신으로 서로를 대하며 진정한 상생의 길을 만들어낸 거죠.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걸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술과 정신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모습,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믿는 역사는 모두 거짓입니다. 베이징대 교수가 목숨 걸고 폭로한 70년 비밀이 동아시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연간 200조 원의 가치, 2천만 민족의 정체성이 걸린 동북공정의 진실이 붕괴하는 순간, 중국이 창바이산이라 우기는 그곳의 진짜 주인이 밝혀졌습니다. 왜 중국은 70년간 이를 봉인했을까? 왜 2천만 만주족에게 가짜 역사를 주입했을까? 한 교수의 용기가 14억 대국을 분열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현장으로 지금 안내합니다. 저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청나라 역사를 가르치는 리원징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중국 외교부 건물 12층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동북공정 프로젝트 최고위 전략회의였죠. 리 교수님,
백두산과 간도의 중국 영유권을 증명할 역사 자료 정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외교부 차관의 질문에 저는 준비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인생을 바꿀 일이 일어났죠. 차관님, 실은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1712년 백두산 정계비 이후 청나라 문서들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금성 문서고를 다 뒤졌지만 그 시기 문서만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감춘 것처럼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차관의 표정이 굳어졌죠. 리 교수, 그 문서들을 반드시 찾아내시오. 동북공정에 성패가 달려있소. 회의가 끝나고 저는 곧장 자금성으로 향했습니다. 문서고 관리인에게 특별 허가를 받고 금지 구역까지 들어갔죠. 그곳은 일반 연구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지하 3층, 가장 깊은 곳에 이상한 벽장을 발견했습니다. 연구 봉인, 개봉 금지라는 인장이 찍혀 있었죠.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인을 뜯고 상자를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1712년 강희제의 친필상유였습니다. 백두산은 조선 3조의 발상지이니 마땅히 조선의 영산이다. 짐이 특별히 허락하니 조선은 백두산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 또한 두만강 북쪽 간도 지역은 이미 수백 년간 조선 백성이 개간하고 살아온 곳이니 조선 땅으로 인정함이 마땅하다. 저는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틀림없는 강희제의 옥새가 찍혀 있었죠. 두 번째 문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1885년 청나라 이용장의 비밀 보고서였죠. 간도 조선인들을 회유하려 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한성에 세금을 내고 조선 왕의 명을 따릅니다. 간도는 실질적으로 조선 영토입니다. 다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모호한 상태로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 문서를 보고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1909년 간도협약 직전, 선통제 붙인 제펑의 일기였습니다. 일본이 남만주철도 부설권을 주겠다며 간도를 요구한다. 그러나 간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 조선 땅을 일본에 팔아넘기는 것이니 천추의 한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무력 앞에 어쩔 수 없구나. 이럴 수가. 저는 주변을 살피며 급히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문서를 촬영했죠. 그때 네 번째 상자에서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1750년 청나라가 제작한 대청제국전도였는데 거기엔 명확히 백두산, 일대와 간도 전체가 조선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석이 달려 있었죠. 이 지역은 조선의 영토이나 청과 우호 관계를 위해 경계를 모호하게 표시함. 더 놀라운 것은 1890년대 문서였습니다. 청나라 관리가 간도 조선인들에게 보낸 공문이었죠. 너희는 조선 백성이니 조선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청국은 간섭하지 않겠다.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청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백두산과 간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단지 정치적 이유로 숨겼을 뿐이죠. 이 증거만 있으면 간도는 국제법상 완벽하게 한국 땅이 된다. 저는 가장 중요한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원본을 가져가기는 위험했지만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았죠.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문서를 가방에 넣고 자연스럽게 걸어 나왔죠. 리 교수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문서고 경비주임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죠. 동북공정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좋은 자료를 발견했네요. 그래요? 무엇을 찾으셨는지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문서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죠. 청나라 황제들의 친필, 옥새, 공식 지도까지. 이것만 있으면 한국은 간도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비록 제가 중국인이지만 역사의 진실 앞에서는 국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벽 3시, 저는 한국의 역사학자에게 암호화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백두산과 간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청나라 극비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날 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의심을 피해야 했으니까요. 이메일을 보낸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대학으로 출근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많은 증거를 찾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저는 다시 자금성 문서고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엔 공식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죠. 새벽 5시, 경비가 가장 적은 시간을 택했습니다. 지난번 발견한 비밀 공간으로 조심스럽게 향했죠. 벽장 뒤를 자세히 살펴보니 또 다른 비밀 통로가 있었습니다.
좁은 통로를 따라 들어가니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벽면 가득 청나라 황실 인장이 찍힌 상자들이 쌓여 있었죠. 그중 하나에는 만주 8기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1636년 청태종 홍타이지의 비밀 조서였죠. 우리 만주족은 본래 고구려의 후예다. 우리 조상들은 고구려가 멸망한 후 이 땅에 남아 여진족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중원을 차지하려 하니 이 사실을 숨겨야 한다. 한족들이 우리를 고구려의 후손으로 알면 조선과 연합할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만주족이 정말 고구려의 후손이었다니. 더 읽어 내려갔죠. 특히 백두산은 우리와 조선이 함께 숭배하는 성산이다. 하지만 조선이 정통 계승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반계일 뿐이다. 두 번째 문서는 1661년 순치제의 유언이었습니다. 짐이 죽거든 이 비밀을 영원히 묻으라. 우리가 여진이 아닌 고구려의 후예라는 것을, 특히 누르하치 태조가 고구려 연개소문의 직계 후손이라는 족보는 반드시 소각하라. 연개소문의 후손이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청나라를 세운 누르하치가 고구려 최고 권력자의 후손이었다니. 세 번째 문서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누르하치 집안의 비밀 족보였죠. 우리 애신강나 가문은 본래 고씨였다. 고구려 멸망 시 선조 고연수 장군이 이곳에 남아 여진 부족을 이끌었다. 대대로 비밀리에 제사를 지내며 고구려를 기억했다. 지금도 우리는 매년 백두산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올린다. 네 번째 상자에는 놀라운 지도가 있었습니다. 1650년대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만주 8기 영역도였는데 거기에 충격적인 주석이 달려 있었죠. 백두산 일대와 간도는 조선의 영토이나 우리 동족의 땅이므로 침범하지 말라. 훗날 조선과 통일하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것이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하면서도 완전히 합병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죠. 같은 고구려의 후예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문서는 1712년 백두산 정계비 설치 당시 강희제의 비밀 지령이었습니다.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우되 조선의 영유권을 인정하라. 우리가 비록 중원의 황제가 되었으나 백두산은 조선 왕조의 성산이다. 다만 이를 공개하면 한족들이 반발할 것이니 비밀로 하라. 이어서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간도 지역 조선인들을 우리 백성으로 만들려 했으나 불가능하다. 그들은 대대로 그곳에 살아왔고 조선 왕에게 충성한다. 실질적으로 간도는 조선 영토다. 단지 우리가 군사력으로 모호하게 만들 뿐이다. 여섯 번째 문서는 1882년 이모군란 당시 서태후의 밀서였습니다. 조선에 군대를 보내지만 영토를 탐하지 마라. 백두산과 간도는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같은 핏줄임을 잊지 마라. 일곱 번째, 가장 충격적인 문서는 1908년 선통제 즉위 직후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간도를 요구한다. 그러나 간도는 조선 땅이다. 우리가 팔 권리가 없다. 하지만 일본의 위협을 거부할 힘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거래를 해야 한다. 후세에 용서를 구한다. 마지막 문서는 1911년 청나라 멸망 직전 선통제 푸이의 퇴위조서 초안이었습니다. 공개된 것과는 다른 내용이었죠. 우리 만주족은 이제 중원에서 물러난다. 훗날 진실이 밝혀지면 우리가 고구려의 후예임을 인정하고 백두산과 간도를 조선에 돌려주어라. 저는 모든 문서를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원본도 필요했죠.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침입을 감지한 것 같았죠. 저는 급히 통로를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경비원들과 마주쳤습니다. 리 교수님,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십니까? 아, 어제 못 찾은 자료가 있어서요. 동북공정회의에 필요한 거라서. 다행히 그들은 제가 고위 연구원인 것을 알고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죠. 곧 들통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서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사실이라면 한국은 백두산과 간도에 대한 완벽한 영유권을 갖게 됩니다. 청나라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만주족 2천만 명이 모두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여러 언론사와 학자들에게 동시에 발송했죠. 다음 날부터 제 운명을 결정할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다음 날 새벽 4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베이징대 동료 교수 왕샤오밍이었죠. 리 교수님, 큰일입니다. 국가안전부가 교수님을 찾고 있어요. 지금 당장 피하세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문서들이 들통난 거라고.
서둘러 짐을 챙겼죠. 가장 중요한 원본 문서들과 USB를 배낭에 넣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과학원의 장이펑 박사였습니다. 리 교수님, 제가 교수님이 찾던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해요. 장 박사는 유전자 연구의 권위자였습니다. 황급히 그가 지정한 장소로 향했죠. 베이징 외곽의 한 찻집이었습니다. 리 교수님, 이걸 먼저 보세요. 장 박사가 건넨 것은 충격적인 연구 보고서였습니다. 만주족 전체 유전자 분석 프로젝트 극비 보고서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죠. 이게 뭡니까? 최근 3년간 중국 정부가 비밀리에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만주족 2천만 명의 DNA를 분석했죠.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주족의 87%가 한반도 북부, 특히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 주민들과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더 정확히는 고구려, 고분에서 발견된 유골들의 DNA와 높은 일치율을 보인다. 87%라고요? 네. 대부분의 만주족이 고구려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누르하치 가문인 애신강나 황족들이에요. 장 박사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애신강나 가문의 DNA를 분석한 결과 고구려, 왕족 및 최고위 귀족들의 유전자와 90% 이상 일치했습니다. 특히 연개소문 가문의 특징적 유전자 마커가 뚜렷하게 나타났죠. 그럼 홍타이지의 비밀 조서가 사실이었군요. 무슨 조서 말입니까? 저는 어제 발견한 문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장 박사의 눈이 커졌죠. 이런, 과학이 역사를 증명한 셈이네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장 박사가 또 다른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현재 간도, 그러니까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사는 조선족과 만주족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유전적으로 거의 구분이 어려웠어요. 매우 가까운 친족 관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네, 만주족과 조선족은 원래 한 민족이었습니다. 단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갈라졌을 뿐이죠. 그때 장 박사가 더욱 놀라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정부의 극기 문서였죠. 최근 시진핑 주석 특별 지시사항입니다. 만주족 유전자 연구 결과를 영구 봉인하라. 이 사실이 알려지면 중국은 분열될 것이다. 특히 만주족들이 한국과 연대할 가능성을 차단하라. 중국 정부가 알고 있었군요. 그래서 동북공정을 더 강화한 겁니다. 고구려를 중국사로 만들면 만주족이 고구려 후손이어도 결국 중국인이 되는 거니까요. 장 박사가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연구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저도 이제 중국을 떠날 생각입니다. 과학자로서 진실을 숨기는 건 못할 짓이니까요. 그때 찻집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이 온 것 같았죠. 리 교수님, 뒷문으로 나가세요.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저는 서둘러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가짜 신분증으로 기차표를 샀죠. 목적지는 단둥, 북한 국경 도시였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장 박사가 준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더 있었죠. 백두산 일대 주민 DNA 분석 중국 국경 쪽 주민의 79%가 한민족 유전자를 보유. 특히 장백산이라 부르는 지역 주민의 대부분이 숨겨진 조선족. 또 다른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문화대혁명 당시 강제 이주된 만주족 100만 명. 추적 조사 대부분이 원래 조선족이었으나 만주족으로 호적 변경됨. 실제 간도 지역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한민족. 더 읽어보니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진짜 한민족 혈통 추정치 만주족 2천만 명 중 상당수 더하기 숨겨진 조선족 500만 명 더하기 한족으로 위장한 조선계 300만 명 등 중국 내 한민족 혈통은 매우 많음. 이렇게 많다니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중국 내의 한민족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남한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청나라 멸망 직후인 1912년 일본이 작성한 만주 민족 조사 보고서였죠. 만주족은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예라고 믿는다. 실제로 그들의 제사의식, 언어의 기층, 문화적 특징이 고구려와 일치한다. 특히 백두산을 신성시하는 것은 조선인과 완전히 같다. 기차가 선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한국으로 망명해야 한다고. 하지만 단둥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전국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죠. 기차역마다 검문이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선족 택시 운전사를 찾았습니다. 단둥까지 가야 하는데 안전한 길로 가주실 수 있나요? 운전사가 제 눈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이시죠?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선족들은 다 교수님 편입니다. 그렇게 저는 조선족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으며 단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단둥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조선족 택시 운전사 김철수 씨는 큰 길을 피해 시골길로만 운전했죠. 교수님, 공안이 모든 검문소에 교수님 사진을 돌렸답니다. 국가 기밀 유출 혐의라고 하던데요. 김 선생님은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위험한데? 저희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백두산의 후예라고. 언젠가 진실을 밝힐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요. 김 씨는 운전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비밀이 있어요. 겉으로는 만주족이지만 실은 모두 조선족입니다. 문화대혁명 때 살아남으려고 만주족 행세를 한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겁니까? 제가 아는 것만 수십 개 마을입니다. 아마 선양에서 단둥까지 수백만 명은 될 거예요. 선양 외곽에서 차를 바꿔 탔습니다. 이번엔 조선족 화물차 운전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리 교수님, 화물칸에 숨어 계세요. 검문소를 통과해야 합니다. 화물칸에는 배추가 가득했습니다. 그 사이에 숨어 있는 동안 저는 가지고 있는 문서들을 다시 점검했죠.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베이징대 총장이었습니다. 리 교수, 아직 늦지 않았네. 문서를 돌려주고 돌아오게. 자네의 지위는 보장하겠네. 총장님, 진실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진실? 자네가 찾은 게 진실인가? 그건 국가를 분열시킬 위험한 문서일 뿐이야. 하지만 청나라 황제들이 직접 인정한 사실입니다. 백두산과 간도는 조선 땅이고 우리 만주족은 고구려의 후예입니다. 총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 교수, 나도 안다네. 하지만 그게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나? 2천만 만주족이 동요할 것이고 조선족들과 연대하면 중국은 큰 혼란에 빠질 거야. 그래서 영원히 거짓말을 해야 합니까? 때로는 거짓이 평화를 지킨다네? 아닙니다. 진실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검문소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는데 공안의 목소리가 들렸죠. 화물은 뭡니까? 배추입니다. 단둥시장에 납품하는 거예요. 열어봐요.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공안이 배추를 몇 개 들춰보더니 그냥 보내줬죠. 검문소를 통과한 후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단둥까지 5시간 남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다른 분을 태워야 해요. 본계시 외곽에서 한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청나라 황족의 후손이었죠. 리 교수님, 저는 애신강라 시족회 회장 푸잉입니다. 황족 후손이 왜 저를 도우시는 겁니까? 푸잉 노인은 오래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집안에 300년간 전에 내려온 문서입니다. 선통제 푸이의 친필이죠. 문서를 펼치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애신강라 가문의 진짜 성은 고씨다. 우리는 고구려 연개소문 장군의 후예다. 언젠가 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형제인 조선과 화해해야 한다. 이런 문서가 있었다니 황족 후손 중 많은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한민족이라는 것을. 그래서 교수님을 돕고자 합니다. 푸잉 노인이 또 다른 충격적인 정보를 전했습니다. 지금 베이징에서는 만주족 젊은이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유출한 정보가 SNS에 퍼지고 있거든요. 벌써 퍼졌습니까? 네. 우리는 고구려인이다라는 샵태그가 시간당 100만 건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차단하려 하지만 역부족이죠. 푸잉 노인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웨이보와 틱톡에 수많은 만주족 청년들이 영상을 올리고 있었죠. 우리가 고구려의 후손이라니 자랑스럽다. 백두산은 우리와 한민족의 공통 성산이다. 간도를 한국에 돌려줘야 한다. 댓글은 더 폭발적이었습니다. 조작이 아니다. 우리 할머니도 늘 우리가 조선 사람이라고 했다. 나도 DNA 검사했는데 한국인하고 거의 일치했다. 동북공정은 거짓이었다. 우리를 속였다.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이미 퍼져나가고 있었죠. 단둥에 가까워질수록 검문은 더 심해졌습니다. 마지막 검문소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전원 신분증 검사. 이번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공안이 화물칸 문을 열었죠. 제 눈과 마주친 공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리원진 교수. 순간 김철수 씨가 나섰습니다. 이분은 우리 민족의 영웅입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분을 잡지 마세요. 놀랍게도 공안 중 한 명이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만주족입니다. 방금 베이징에서 온 뉴스를 봤어요. 우리가 정말 고구려 후손이래요. 젊은 공안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가세요. 빨리 가세요. 우리는 교수님을 못 본 겁니다. 그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경례까지 했죠. 단둥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였습니다. 압록강이 눈앞에 보였죠. 건너편엔 북한 신의주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김철수 씨가 작은 배를 준비해놨습니다. 교수님, 이제 혼자 가셔야 합니다. 강을 건너면 한국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배에 오르기 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영하 25도의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압록강은 부분적으로 얼어 있었지만 중간중간 물길이 열려 있었죠. 작은 고무보트에 몸을 싣고 노를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고.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서치라이트가 강물을 비췄습니다. 중국 국경수비대였죠. 거기 멈춰. 확성기 소리가 강물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총성이 들렸죠. 물속으로 총알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고무보트는 너무 느렸죠. 그때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그 순간 북한 쪽에서도 서치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그리고 확성기 소리가 들렸죠. 중국 순찰정. 즉시 정지하라. 여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해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저를 보호하려고 나선 것이었죠. 중국 순찰정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북한 쪽으로 더 가까이 갔습니다. 물살이 거셌지만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죠.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북한 영해에 진입했을 때 북한 군인들이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당신이 리원진 교수요? 제가 놀라서 쳐다보니 군인이 유창한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남조선 정보부에서 연락이 왔소. 당신을 안전하게 인도하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을 통해 저를 구출하려 한 것이었죠. 북한 군인들이 저를 따뜻한 막사로 데려갔습니다. 뜨거운 차를 마시며 몸을 녹이는데 장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1시간 후에 특별 열차로 평양으로 가실 겁니다.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남쪽으로 가게 됩니다. 북한이 왜 저를 도와주는 겁니까? 장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성산이요. 그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소? 기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긴장이 풀렸습니다. 가방 속 문서들이 무사한지 확인했죠. 청나라 황제들의 친필 문서, 만주족 유전자 분석 보고서, 그리고 수많은 증거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새벽 3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특별기가 대기하고 있었죠. 북한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중립국 경유로 인천으로 갑니다. 교수님의 안전을 위해서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북한 관리에게 물었습니다. 북한에도 간도와 백두산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당연하지요. 우리는 1962년 조중 변개 조약 때도 간도 영유권을 포기한 적이 없소. 언젠가 되찾을 날을 기다리고 있지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백두산의 실루엣이 보였죠. 이제 시작이다. 진실을 밝히는 일이. 몽골 울란바토르를 경유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 정보요원들이 저를 맞았습니다. 리 교수님, 무사히 오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항 귀빈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리 교수님, 먼저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모두 진짜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당장 기자회견을 열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교수님 가족은 안전합니까? 가족. 저는 그제야 베이징에 남겨둔 아내와 딸을 떠올렸습니다. 제 가족은 걱정 마세요. 이미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들도 곧 한국으로 올 수 있을 겁니다. 정말일까요? 불안했지만 지금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4시 인천공항 기자회견장은 전 세계 언론으로 가득했습니다. CNN, BBC, NHK 등 200여 명의 기자가 모였죠. 제가 입장하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죠. 저는 베이징대학교 역사학과 리원진 교수입니다. 아니, 이제는 전직 교수라고 해야겠네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70년간 감춰진 진실을 공개하려 합니다. 백두산과 간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이며 중국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불법 점거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준비한 문서를 하나씩 공개했죠. 이것은 1712년 강희제의 친필입니다. 백두산은 조선의 영산이며 간도는 조선 영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문서가 비춰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작동했죠. 이것은 1909년
청나라 선통제 섭정의 일기입니다. 간도는 조선 땅인데 일본에게 팔아넘기는 것이니 후세에 용서를 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서 유전자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중국 내 만주족 2천만 명 대부분이 고구려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민족과 매우 가까운 관계입니다. 특히 청나라를 세운 누라치는 고구려, 연개소문의 후손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중국 정부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조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가져왔습니다. 국제감정단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원본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강희제의 옥새가 선명한 문서를 높이 들었죠. 이것이 조작이라면 중국은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황제가 쓴 문서가 가짜라는 것을.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간도 반환을 요구할 겁니까? 한국 외교부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진실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논의할 것입니다. 간도는 국제법상 여전히 영토 분쟁 지역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호텔로 안내되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전화를 받았죠. 아내였습니다. 여보, 우리는 무사해요. 지금 홍콩에 있어요. 내일 서울로 갈 거예요. 정말? 어떻게? 중국 정부가 우리를 감시했지만 만주족 공안들이 몰래 탈출시켜줬어요. 그들도 당신이 옳다고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중국 CCTV는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반역자 리원징이 날조한 문서로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있다. 중국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제가 공개한 문서를 대서특필했고 국제 역사학계는 진위 검증에 들어갔죠. 무엇보다 중국 내 만주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베이징, 선양, 하얼빈에서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었죠. 우리는 고구려인이다. 백두산을 돌려달라. 진실을 숨긴 정부를 규탄한다. 중국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2천만 만주족의 봉기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기자회견 다음날 아침,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한국 외교부 직원이었죠. 교수님,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을 간첩죄와 국가기밀 유출죄로 국제형사경찰에 수배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긴장이 됐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리원징, 당장 모든 것을 철회하라. 중국 국가안전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진실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너의 가족을 생각해라. 아직 늦지 않았다. 제 가족은 이미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급히 아내에게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중국 CCTV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며칠 전 녹화된 것임이 밝혀졌죠. 중국 정부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드디어 아내와 딸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만주족 공안들과 조선족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한 것이었죠. 여보, 아빠, 공항에서 가족과 재회하는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심지어 중국 공안 중에서도 우리를 몰래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내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를 도와준 공안이 말하더군요. 자기도 사실은 만주족이라고. 리 교수님이 밝힌 진실 덕분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다고요. 딸 메이링이 덧붙였습니다. 아빠, 베이징 대학 친구들이 모두 아빠를 응원해요. 특히 만주족 친구들은 아빠를 영웅이라고 불러요. 가족과 재회한 다음 날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내 만주족 지도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는 것이었죠. 베이징 자금성 앞에 10만 명이 모여 평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죠.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다. 정체성을 인정하라. 중국 정부는 무력 진압을 시도했지만 시위대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더군다나 진압 부대 중에도 만주족이 많아 제대로 진압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때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중국 과학원의 한족 학자 50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리원진 교수가 공개한 문서들을 검증한 결과 모두 진짜였다. 우리는 학자의 양심으로 진실을 지지한다. 이들의 용기 있는 발언은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가족과 함께였죠. 저는 한 역사학자로서 진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이제 중국 정부도 인정해야 합니다. 만주족은 고구려의 후손이고 백두산과 간도는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아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한족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실은 민족을 초월합니다. 딸도 한마디 했죠.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진실을 아는 세계 시민이 되고 싶어요. 기자회견 후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유엔은 진실규명위원회 구성을 발표했고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의 대화를 촉구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내 만주족 장성 5명이 공개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동족을 탄압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 만주족의 정체성을 인정하라. 이들의 반란은 중국 군부를 뒤흔들었습니다. 시진핑 정권은 큰 위기에 빠졌죠. 며칠 후 중국 정부는 마침내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만주족 대표들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겠다. 부분적이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진실의 힘이 거대한 권력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날 밤, 저는 가족과 함께 서울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보며 딸이 물었죠. 아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그래. 이제 이곳이 우리 집이야. 좋아요. 저는 한국이 좋아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나라니까요. 멀리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백두산이 있을 방향이었죠. 언젠가는 그곳에서 자유롭게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할 날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 기자회견 이후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죠.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의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화상 인터뷰를 통해 충격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 저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입니다. 리원진 교수의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우리 당 내부에서도 만주족 간부들이 정체성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작성된 시진핑 주석의 극비 지시문이었죠. 만주족 2천만이 한국과 연대하면 국가 분열의 위기가 온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아야 한다. 이 문서가 공개되자 국제사회는 경악했습니다. 중국이 진실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극비 문서를 공개한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909년 간도협약 당시 일본 정부 내부 문서를 공개합니다. 당시 일본도 간도가 조선 영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간도는 명백히 조선 영토이나 만주철도 이권을 위해 중국에 넘긴다.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일본의 사죄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100여 년 전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간도는 한국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이 폭탄 선언으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었죠.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역사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간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 러시아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도 관련 문서를 공개하겠다. 19세기 러시아 제국도 간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 중국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 내부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만주족 출신군 지휘관들이 베이징에 집결한 것입니다. 선양군구 사령관이 대표로 발언했습니다. 우리 만주족 군인들은 더 이상 동족을 탄압하지 않겠다. 정부가 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나서겠다. 사실상 군사 반란 위협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큰 위기에 빠졌죠. 그날 밤 시진핑 주석이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만주족의 역사적 특수성을 인정한다. 백두산 지역의 특별자치구 설치를 검토하겠다. 부분적 양보였지만 큰 진전이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손님과 함께였죠.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의 조카인 애신강라 푸샹이었습니다. 그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황족은 대대로 비밀을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고구려 연개소문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이제 그 진실을 공개합니다. 그는 황실에 전해 내려온 족보를 공개했습니다. 고구려 왕실에서 청나라 황실까지 이어지는 명확한 혈통이었죠.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비록 오랜 세월 떨어져 살았지만 우리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청나라 황족이 직접 고구려 후손임을 인정한 것이니까요. 기자회견 후 한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법에 따라 간도 반환을 공식 요구한다. 평화적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 북한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남이 힘을 합쳐 민족의 영토를 되찾아야 한다. 남북한이 한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만주족들의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요구를 했죠. 만주족 자치공화국을 수립하라. 고구려 연방을 건설하자. 중국 정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중국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간도 문제에 대해
한국과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70년 만에 간도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른 것이죠. 중국 정부가 협상 의사를 밝힌 후 만주족 사회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베이징의 만주족 문화센터가 고구려 문화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센터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 우리는 당당한 고구려의 후손이다. 선양에서는 만주족 대학생 5,000명이 한국어 학습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SNS에 인증 영상을 올렸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구려 후손입니다. 우리말을 되찾겠습니다. 하얼빈의 만주족 기업인들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중국 100대 기업 중 만주족 소유 기업 20곳이 공동 선언을 했죠. 우리는 한국 기업과 전면 협력한다. 백두산과 간도 개발에 공동 투자하겠다. 중국 정부가 이를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만주족 기업이 중국 경제의 15%를 차지했으니까요. 그때 놀라운 방문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이자 만주족 최고 지도자인 관잉제였습니다. 리 교수님, 당신 덕분에 우리는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그는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만주족 2천만 명이 한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이중국적을 허용해 주십시오. 저는 이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죠. 며칠 후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역사적인 집회가 열렸습니다. 30만 만주족이 모였죠. 우리는 고구려다. 백두산은 우리 것이다. 중국 정부는 무력 진압을 검토했지만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족 지식인 500명이 만주족을 지지하는 성명을 낸 것입니다. 역사적 진실은 인정되어야 한다. 만주족의 정체성을 존중한다. 베이징대 한족 학생들도 지지 시위를 했습니다. 만주족 친구들을 지지한다. 역사 왜곡을 멈춰라. 중국 공산당 내부도 분열되었습니다. 만주족 당원 5만 명이 집단 탈당을 선언했죠. 우리는 더 이상 거짓 역사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때 국제사법재판소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909년 간도협약은 무효다. 간도 영유권은 재논의 되어야 한다. 이 판결에 한국은 환호했고 중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네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만주족 지도자들과 함께였죠. 우리 만주족 2천만은 오늘 역사적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한민족과 형제입니다. 관잉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백두산에 고구려 부활 기념비를 세울 것입니다. 남북한, 중국 동포가 함께 모여 매년 제사를 지낼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만주족의 대규모 저항을 막을 방법이 없었죠. 리커창 전 총리 계파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화해해야 한다. 이것만이 중국을 구하는 길이다. 결국 중국 정부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백두산 일대에 만주족 문화특별구를 설치한다. 한국과의 교류를 전면 허용한다. 역사적인 양보였습니다. 70년 만에 진실이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죠. 만주족 문화특별구 설치가 발표된 후 전 세계에 흩어진 청나라 황족 후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대만에 살던 애신강라 가문 50명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죠. 우리는 한국 정부에 특별 귀화를 신청합니다. 우리는 고구려 왕족의 후예입니다. 그들이 제시한 족보는 완벽했습니다. 고구려 연개소문에서 누르하치,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혈통이었죠. 한국 정부는 2주 후 심사를 거쳐 귀화를 허가했습니다. 청나라 황족 후손들을 환영한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일원이다. 이 소식에 중국 내 만주족들은 열광했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 고구려의 후손으로 인정받고 싶다. 그때 또 다른 황족 후손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살던 푸준이었죠. 그는 청나라 황실 비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1924년 푸이 황제가 자금성을 떠나며 숨긴 문서입니다.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만주족은 매년 비밀리에 백두산에서 고구려 선조들에게 제사를 지냈다. 중국 한족들이 알면 안 되니 극비로 진행했다. 심지어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청나라 황족들이 고구려 전통 복장을 입고 백두산에서 제사 지내는 모습이었죠. 푸주는 또 다른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사실 만주어 자체가 고구려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많은 단어가 고대 한국어와 같습니다. 언어학자들이 이를 검증한 결과 실제로 많은 유사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 만주족들이 한국식 이름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영화배우 진링이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제 김영입니다. 제 조상이 고구려 김씨였거든요. 대기업 회장도 발표했습니다. 우리 완양 가문은 이제 왕씨로 돌아갑니다.
고구려 왕족의 후예니까요. 중국 정부가 이를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만 났죠. 우리 이름을 되찾는 것도 막는가? 인권 탄압이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이던 푸샹이 사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고상원이다. 중국 정부를 떠나 백두산에 고구려 역사관을 세우겠다. 그는 5억 달러의 사재를 털어 백두산 중국 쪽에 거대한 박물관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기공식에는 만주족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고상원이 연설했죠. 이곳에 우리의 진짜 역사를 기록할 것이다. 우리가 한민족임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저도 초대받아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갈라졌던 형제가 다시 만나는 날입니다. 군중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죠. 중국 땅에서 한국 국가가 울려 퍼지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백두산 고구려 역사관 기공식 이후 국제사회의 압력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먼저 유엔 인권위원회가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조사단장이 발표했죠. 중국의 역사 왜곡은 문화적 제노사이드다. 즉각 시정해야 한다. 유네스코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고구려 유적을 의도적으로 파괴한 증거를 발견했다. 중국은 책임져야 한다. 미국 의회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간도는 한국 영토다. 미국은 한국의 영토 회복을 지지한다. 유럽연합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역사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중국은 진실을 인정하라. 이런 가운데 중국 내부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건강 문제로 물러나고 온건파가 권력을 잡은 것입니다. 새 지도부가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역사적 진실을 존중한다. 만주족과 조선족의 정체성을 인정한다. 그리고 역사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죠. 한국 대통령이 요구했습니다. 첫째, 간도 지역 주민투표를 실시하라. 둘째, 백두산을 공동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라. 중국 지도부는 고민 끝에 수용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 먼저 백두산 공동관리부터 시작하자. 그해 8월 15일 광복절에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남북한 대표가 만났습니다.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죠. 백두산은 동북아 평화의 상징이다. 공동관리를 통해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연다. 저도 그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죠. 북한 대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리 교수 덕분에 민족의 성산을 되찾았소. 감사하오. 한국 대통령도 악수를 청했습니다. 교수님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백두산 정상에 거대한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고구려에서 현재까지 우리는 하나다. 간도 지역에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글 간판이 즐비하고 한국 문화가 꽃폈죠. 만주족 청년들은 선양에 설립된 고구려 문화대학에서 한국어와 역사를 배웠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중국 정치 체제였습니다. 만주족 자치 요구가 다른 소수민족으로 확산되었죠. 결국 중국은 연방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다양한 민족이 새로운 구호가 되었죠. 역사적 합의 이후에도 중국 내부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보수파와 개혁파의 대립이 심화되었죠. 그런 가운데 결정적인 내부 고발이 터졌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한족 역사학자 50명이 공개 선언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는 30년간 거짓을 가르쳤다. 동북공정은 역사 왜곡이었다. 고구려는 한민족의 역사가 맞다. 선언을 주도한 장의 교수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 압력으로 진실을 왜곡한 것을 후회한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힌다. 그는 2002년 동북공정 시작 당시 정부 지령서를 공개했습니다. 모든 교과서에서 고구려를 중국사로 편입시켜라. 반대하는 학자는 숙청하라. 더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국가문물국 직원이 익명으로 자료를 제공한 것입니다. 1960년대부터 고구려 유적 1000개를 의도적으로 파괴했다. 한민족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였다. 파괴된 유적 사진이 공개되자 국제고고학계가 분노했습니다. 중앙당교의 리진타오 교수도 폭로했습니다. 시진핑도 만주족이 고구려 후손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국가 분열을 우려해 숨겼다. 그는 시진핑의 음성 녹음까지 공개했습니다. 만주족이 각성하면 중국은 끝이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이런 폭로들로 중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베이징대 학생 10,000명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부는 사과하라. 역사 왜곡을 멈춰라. 상하이, 광저우에서도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원한다. 중국 군부도 분열되었습니다. 만주족 출신 쉬차이어우 상장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나도 만주족이다. 평생 숨겼다. 군부 내 만주족은 5만 명이 넘는다.
이후 만주족 장교들이 연쇄적으로 커밍아웃했습니다. 우리도 만주족이다. 더 이상 숨지 않는다. 홍콩 언론은 1949년 마오쩌둥과 만주족의 밀약을 폭로했습니다. 만주족 자치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한다는 약속을 후계자들이 배신한 것이었죠. 저는 5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제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결과 중국 정부는 더 큰 양보를 했습니다. 간도 지역 주민 투표를 2년 내에 실시하겠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민 투표 실시가 확정되자 간도 지역의 축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렸던 민족의 염원이 드디어 실현되는 순간이었죠.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주민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UN 감시단 500명이 투입되어 공정성을 보장했죠. 당신은 어느 나라 국민이 되기를 원합니까?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95%가 한국을 선택했고 나머지 5%도 한중 이중 국적을 원했죠. 단 한 명도 중국 단독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백두산 주변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쪽 백두산 주민 50만 명 중 40만 명이 한국 국적을 신청했습니다. 나머지 10만 명도 대부분 이중 국적을 희망했죠. 한국 정부는 신속하게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백두산 간도 지역 동포 특별규화법. 법안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한민족 혈통이면 누구나 즉시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3개월 만에 500만 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대부분 조선족과 만주족이었죠.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화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처음엔 반발했지만 국제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죠. 백두산을 남북한과 중국이 공동 관리하는 평화지대로 만들자. 한국과 북한이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백두산 평화특별구가 탄생했죠. 특별구는 독특한 체제를 갖췄습니다. 3국이 공동 관리하되 주민들은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었죠. 화폐는 위안, 원, 북한원이 모두 통용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한 것은 교육이었습니다. 백두산 지역 모든 학교에서 한국어, 중국어, 만주어를 함께 가르치기 시작했죠. 역사 교과서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고구려사를 중심으로 한 공통 역사를 가르쳤죠. 경제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했고 백두산 관광이 폭발적으로 늘었죠. 연간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길은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제2의 서울이라 불릴 만큼 발전했죠.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한글 간판이 중국어 간판보다 많아졌습니다. 만주족들의 변화도 극적이었습니다. 선양에 고구려 문화대학이 설립되자 만주족 청년 10,000명이 입학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와 고구려 역사를 배우며 자신들의 뿌리를 찾았죠. 하얼빈에는 만주족 정체성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에 50만 명이 모였죠. 박물관은 만주족이 고구려 후손임을 증명하는 자료들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중국 정치 체제였습니다. 만주족의 자치 요구가 다른 소수민족으로 확산되었죠. 내몽골이 더 많은 자치권을 요구했고 티베트와 신장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중앙 집권적 통치를 유지할 수 없었죠. 결국 중국은 연방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다양한 민족이 새로운 구호가 되었죠. 각 자치구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헌법 개정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석좌 교수가 된 것이죠. 그리고 백두산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연구소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고구려와 만주, 그리고 한민족의 역사를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었죠. 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학자 200명이 참여했습니다. 매년 여름 백두산 천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주제는 고구려 문명의 재발견이었죠. 50개국에서 1,000명의 학자가 참석했습니다. 딸 메이링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서울대 국사학과에 입학했죠. 아빠, 저도 아빠처럼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학자가 되고 싶어요. 특히 우리 만주족의 역사를 제대로 연구하고 싶어요. 딸은 이미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중국어, 한국어, 영어, 그리고 만주어까지 4개국어를 하는 국제적 인재가 되었죠. 아내는 서울에 만주족 여성 문화센터를 열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한 만주족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일이었죠.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도 이 나라의 일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자 고구려의 후예로 자라고 있어요. 센터에 등록한 여성이 3,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직업 교육을 받았죠. 많은 이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했습니다. 올해 9월 첫째 주
백두산에서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민족 화해 대제였죠. 남북한에서 각각 10만 명, 중국 조선족 10만 명, 만주족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총 40만 명이 백두산에 운집한 것입니다. 행사는 3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첫날은 고구려 역사 재현 행사였죠. 광개토대왕 시대의 군사 퍼레이드가 재현되었습니다. 만주족과 한국인이 함께 고구려 갑옷을 입고 행진했죠. 둘째 날은 문화축제였습니다. 남북한 예술단이 공연했고 만주족 전통 공연도 펼쳐졌죠. 놀라운 것은 만주족 전통 음악이 한국 전통 음악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셋째 날, 백두산 천지에서 역사적인 선언이 있었습니다. 남북한 대표와 중국 만주족 대표가 함께 선언문을 낭독했죠. 우리는 오늘 백두산에서 선언한다. 비록 국경은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우리는 한 핏줄이다. 고구려의 후예로서 우리는 영원한 형제다. 선언이 끝나자 40만 군중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그 함성이 백두산 전체에 메아리쳤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죠. 1000년 만에 이뤄진 민족 대화합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라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작은 진실 하나를 밝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불씨가 거대한 변화의 횃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진실을 갈망했던 모든 이들의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룬 것은 단순한 화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았고 흩어진 민족을 다시 모았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언젠가 이 백두산에서 완전한 통일을 선언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고 대륙의 동포들과도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백두산 정상에서 거대한 횃불이 타올랐습니다. 영원한 화합의 불꽃이라 명명된 이 횃불은 이제 매년 9월 첫째 주에 점화되기로 했죠. 저는 가족과 함께 천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용기가 이렇게 거대한 변화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정한 통일과 화해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간도 지역의 완전한 반환, 남북 통일, 그리고 동북아 평화 공동체 건설. 이 모든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진실을 지키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만주족 교수가 목숨을 걸고 밝혀낸 백두산과 간도의 진실, 그리고 2천만 만주족이 고구려의 후손임을 증명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양심과 용기가 어떻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 보셨나요? 리원진 교수의 선택은 단순히 문서 몇 장을 공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년간 감춰진 진실의 빛을 비춘 것이었고 2천만 명의 정체성을 되찾아준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중국에는 자신이 한민족인지 모르는 수많은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아직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중국 내 동포들에게 이 진실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젠가 백두산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날이 오도록 말입니다. 다음에도 숨겨진 역사의 진실을 찾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